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미 예고한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 낮 12시 정오에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것으로 간주해서 상당히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남북관계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정보위 야단 간사를 맡고 계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 수요 시위 때 현장에서 뵙고 또 이렇게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낮 12시부터 전격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조치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한반도에서 긴장을 한 스텝 지금 올려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일단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약속을 한 대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긴장이 이렇게 상승하다가는 뭐 결말은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화와 함께 가는 것이 맞을 거고요. 우리와의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은 다른 나라를 통한 대화도 필요하고요. 일단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네. 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의 진실을 조금 더 확인하는 수준의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더 강경한 조치들이 자꾸 지금 회자되고 있어서 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반도가 우리가 지금 전혀 예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몰아닥친 상황인데요. 이것을 계속 긴장 국면을 만들어서 강대강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응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북한도 뭐 여러 가지 매체나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또 북한도 이제 이 말에 기속이 되죠. 그러면 북한도 한 스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제일 강한 수는 그 확성기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약한 몇 개의 단계가 있겠죠. 물론 말로 몇 번 싸움이 오고 가야 될 건데 네. 이 단계가 전부 다 긴장으로 연결이 돼서 일촉즉발이라는 느낌을 주면은요. 네. 평화는 경제고요. 네. 이 평화의 반대는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되고 우리의 주도권이 잘못하면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위기 관리를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할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재개를 하면 네.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팩트 파인딩이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무슨 실험인지 지금 성격도 잘 모르겠고요. 네. 과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폭탄 실험인 건지 네. 수소폭탄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플루토늄인 건지 네. 핵분열의 경우에 네. 플루토늄인 건지 HEO 농축우라늄인지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게 혹시 그도 저도 아닌 소형화 경량화의 단계에서의 실험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팩트 파인딩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우방의 정보에 강력한 힘을 지닌 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기초를 일단 파악한 뒤에 그러면서 이 외교와 비외교적인 방법을 하나씩 구사해 가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몇 단계를 확 뛰어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그 기초와 기본에서 좀 벗어납니다. 이 한반도의 위기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뭐 미국의 책임, 일본의 책임, 중국의 책임도 아니고요. 네. 물론 우방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건 기본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위기 관리의 주도권과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신중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죠. 말씀하신 대로 확성기를 타격하게 되면 그것이 일촉즉발 상황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목함지뢰 사건 때도 굉장히 심각한 전쟁 위협 사관으로 갔었는데 이번 역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네. 국지적인 전투가 불가피하게 되고요. 네. 이 국지적인 전투는 트리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번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지적인 전투까지 이렇게 성큼 다가서는 조치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남북한 간의 신라처럼 이어져 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모두 다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긴장 국면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긴장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은 네. 북한도 손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갈 때 가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라는 그 진지함과 성숙함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확인, 팩트 파인딩인데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네. 이번 실험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단계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될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단계들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을까? 그것도 의문인데 그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만 하나씩 설명 지금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관련해서는요. 네네. 그날 저희들이 정보위원회를 브리핑을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정보의 부재, 정보의 실패, 나쁘게 말하면 정보의 파탄이죠. 네.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네. 이거에 대한 혼란이 여야 간에 다 이어졌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자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졌다라는 표현이 일단 나왔고요. 네. 그건 뭐냐면은 북한은 당연히 숨기려고 하고, 우리나 하여튼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다 마찬가지로 알아내려고 하고 하는 싸움이 풍계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년 내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시그널에 의한 거죠. 네. 그 시그널 정보는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네. 그 정보에서는 시그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시그널 아닌 정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건 사실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네. 이제 정보부의 수장은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했는데 네. 그건 우리한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최대한의 또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혼란이 이어졌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보부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실패 문제가 제일 크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날 6일 10시 반에 인공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12시 반에 북한 당국이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기까지 2시간 동안 네. 제대로 했느냐라는 네. 우리 내부 대응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와 함께 국제 공조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핵실험과 관련된 대북 제재가 유엔에서만 4개가 나와 있고요. 네. 미사일 관련된 게 또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네. 유엔 제재만 6-7개가 6개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제재와 일본 제재와 중국은 이제 말로만 하는 거고요. 네. 중국의 제재, 구두상의 제재와 EU 제재 등등 네. 각국이 하는 제재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거의 뭐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박 외교의 실효성,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의 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런 것을 다 뚫고 어떻게 해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넘어서서 농축우라늄까지 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고 실험을 하느냐 더군다나 수소폭탄까지 거론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과 외교당국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원하게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네. 몰랐다는 사실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반성과 복귀를 해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서 있는 국정원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만 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잘 하면서 헛짓을 했으면은 네. 그나마 약간의 용서라도 가능하지만 네. 해서는 안 되는 짓 일단 범죄적 일탈 행위를 계속하면서 네.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그 핵실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단 그렇지 못했고요. 네. 이 고정식 도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깜깜이면은 네. 이동식 도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동식 도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고정식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 일주일도 일단 이 호원장 다음은 정말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38로스라는 그 미국의 네. 그 연구기관, 네.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이 작년 10월부터 민간 위성으로 풍계리를 계측한 결과 새로운 핵실험 준비 작업에 징후가 있다고 네. 여러 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위성을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있는데 왜 그 군사 위성을 통해서 이것을 잡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우리의 정부는 지금 총체적으로 외교와 군사와 정보 면에서 네.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난 네.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외교, 군사, 정보에 대해서 네. 먼저 점검을 하고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네. 실패를 자인하고 네.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네. 이런 외교와 군사를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안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네. 외교의 근본을 다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네. 강박 외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게 지금 4반세기 동안 북한의 핵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고요. 네. 북한이 핵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 것은 지금 50년이 되는 겁니다. 네. 5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못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치 뭔가 좀 무슨 어디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를 앞서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뭐 미국과 일본의 뭐 압박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박 대통령 왜 이런다고 보세요? 글쎄요. 첫째는 뭐 이 미국 외부적인 어떤 외교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네.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하. 드는데요. 네. 위협이 오면 강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네. 쌓여 있고요. 네. 이 팩트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문제는 우리 남북 분단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이 지역 대립과 함께 최근에 우리 운명을 가르는 네.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뭐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참모들의 보좌 기능도 그렇게 썩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가지고 지지층의 여론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따지면은 외교가 들어설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이런 단순 논리로 즉
독자적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면 네. 잘못하면은 이 평화의 문제가 대단히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고 네. 좋은 참모들의 보좌를 받고 그리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지금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겉보기에 일단 겉으로 보기에 시원한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네. 이 사기 그릇 다루듯 네. 유리 그릇 다루듯 이렇게 가야 될 시점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서 굉장히 진중함이 상당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통령은 무엇보다 유리 그릇 다루듯이 사기 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 특히 이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요, 확성기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국지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미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한다, 이것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무기 배치들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에야 중국이 불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리고 우선 당장 진실을 알기 위해서 네. WC-135를 비롯한 무기 전략 자산들이 배치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인 군사 자산들이 들어올 텐데, 네.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금방 얘기한 중국을 비롯한 지역국들, 주변국들의 이제 의혹이 있는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 기회에 미국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보도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전략 자산들이 육해공에 다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대단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소란해질 개연성은 물론 있죠. 근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일단은 안전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대단히 경계해야 될 것은 핵무장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핵무장론을 여당이 공식적으로도 네.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이 여론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층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또 이제 미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우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 네. 이 핵무장론은 굉장히 시원한 조치이기는 한데요. 네네. 이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대단히 동시에 위험한 네. 조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자꾸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봐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아주
근본적 시각까지도 돼서 이렇게 계속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과 여러 가지 불가측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이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진 배치되는 가운데 일본이 워낙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고요.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위대 파병 문제가 또다시 결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네.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일본으로서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고요. 네. 우리 쪽의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일본은 여러 가지 그 주판기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일본이 우리 한반도의 그 위기를 상정을 하면서 그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전략 자산, 특히 뭐 위성이랄지 자유대 문제랄지 이런 것을 동시에 민원 해결하듯이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요. 아이고. 이번 실험이나 3차 실험이 플루토늄이 아니고 네. HEU, 농축우라늄이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판명이 되고요. 네. 그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의 위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차 실험은 HEU에 의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뭐 여러 가지 확인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HEU에 의한 실험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약간 달라집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또 소형화 경량화 또 이번에 만약에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한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자꾸 위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북한이 뭐 본인들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물론 이제 시험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형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 수준이 좀 뭐 조악한 수준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그래도요. 네. 지금 수소폭탄을 가진 나라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밖에 없고요. 네. 이 제한된 수준의 수소폭탄 실력을 가진 나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한된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수소폭탄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적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자폭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또 중간 단계인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장성세다, 거짓이다라는 데 만족하지 말고 네. 외교와 군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의 팩트 파인딩을 신중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대처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한국 정부가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계속 가게 되고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기고 이것이 또 국내 정치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그렇죠.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야권의 정치 세력, 특히 이제 외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노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외교와 국방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뭐 정부가 갖는 거고요. 네. 여당도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야당은 또 여당보다도 더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적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외교 군사 정보상의 개혁과 개선에 대해서 촉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실패를 자인하는 데서부터 자인하고 사과하고 개혁을 약속하고 개혁을 약속하겠다는 것은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 네네. 개혁을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이행을 하고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촉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지금 그냥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정원의 개혁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상, 외교상의 문제점도 이번에 드러난 거죠. 지금 킬체인이나 KAMD 같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그 군사적 그 증강,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십조 원을 들이는데 사실상 탐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무력함을 또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보뿐만 아니고 군사와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성찰, 패러다임의 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외교도 근본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보, 군사, 외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기분에 그런 느낌을 주는 조치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약 2시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북한에서 즉각적인 조처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또 주말입니다. 금요일인데 혹시 주말 사이에 전쟁 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주 나쁘게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이번에 아무에게도 어떤 우방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이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체질을 보여줬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하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는 30분 전이건 1시간이건 간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게 외교적인 기본 예의와 관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불가측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시켜서 위기를 증폭을 시킬까 하는 또 생각도 있고요. 사실 미래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좋지 않은 팩터들은 산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그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역할론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역할은 글쎄요 항상 중요했는데 네네. 중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를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북한 관련해서는 혈맹이라는 것을 외교의 행동의 차원에서는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을 보낼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건 아마 북중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수준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본적인 북중 관계를 변화를 시키고 그것을 북한의 압박을 넣는 쪽으로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바꿔서 대북 제재에 한 발이라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요. 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외교가 그렇게 바뀔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의 위기가 중국에게도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이 지수도 막 폭락을 하고요. 서킷 브레이커도 그렇죠. 발동이 되고 이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위기 컨트롤을 하겠죠. 위기 컨트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수준의 북중 관계로 만들어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분명히
중국은 대단히 세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변화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했는데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첫 번째 대가로 오늘 정오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박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북 확성기 재개는 북한의 큰 실망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8.25 합의는 이미 폐기가 된 상태이고 또 북한의 추가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은 지난 2003년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내신 이수혁 전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전문가이신 대사님께 상당히 기대가 굉장히 큰 눈치이던데요. 우선 현안을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김정은 북한 제1노동당 비서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결정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확산 활동은 참 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명할 수 없는 그 안보리 위반 아닙니까? 네. 안보리 결의안 위반.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8월 달에 합의에 의해서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네. 우선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네. 옵션이 지금 펼쳐져 있는지 그건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네. 그 중에서 우선은 지난 8월 달에 합의한 그 확성기 네. 중단을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단계적으로 어떤 게 국제 제재, 즉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냐 하는 것도 큰 관심이고, 네. 우리 국내적으로 그냥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이제 제재에 요게 이제 더 큰 관심인데, 네. 우선은 이제 이 확성기 재개로 첫
단추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하죠. 예. 상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네. 첫 번째 조처부터 사실 이것이 한반도 긴장을 상당히 고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사실 그 대북혼 단계까지 뭐 격상하는 상황으로 갔었기 때문에 전쟁 고조 까지 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 확성기 문제는 매우 이제 군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예, 확성기 자체의 이 방송이 뭐 군사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필요할 것은 같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 확성기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생각하는, 판단하는데. 네.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네. 북한의 이런 이제 음. 수소탄까지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수소탄이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수소탄까지 하고 뭐 이게 수소탄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북한이 핵 계획을 차근차근 해서 그 마지막 3종인 네. 그 핵무기의 세 번째인 수소탄까지 이제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야말로 뭐 확성기하고 비교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견주어 볼 때에 뭐 확성기를 가지고 북한의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핵무기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한 20년 지금 넘게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핵무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의식이 얕아졌어요. 네네. 이것이 가지는 정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성기하고 비교할 그럴 단위는 아닙니다. 핵무기는 그렇군요.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확성기 이걸 가지고 최고 존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근데 이미 핵무기 4차 실험으로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성기 이런 것 같은 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의 하나라고 보는 데에 별로 그렇게 저항감이나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뭐 최고 존엄을 뭐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한민족의 네. 피해가 우려되고 동북아 질서를 흐트릴 때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를 야기할 핵무기 실험 네. 이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자, 정당한 그러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대단히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할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그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NSC를 소집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북한에 상응하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가가 바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남한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여야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수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지금 뭐 정부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지금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돼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개성공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군사적 조치를 뭐 어디를 포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네. 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은 뭐 남북한 간에 여러 이유로 그것을 닫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궁금한 가운데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국제사회, 즉 뭐 국제사회로 하면은 유엔의 안보리를 지금 의미하는데요. 네. 안보리에서 이제 추가적 제재 조치를 아주 그 의미 있는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재에 더 추가로 된 제재 조치에 부응하면서 네. 더 이제 그보다 더한 단독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또 소재들을 찾고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개선 두 번째 단계로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아니 저는 뭐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우선 떠오르는 게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검토들은 하고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그렇군. 폐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를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성공단 그리고 대북 확성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아니 다시 제가 수정을 하자면은 네. 지금 말씀하는 것에 개성공단을 어떤 제재 조치에 포함시켜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옵션에 여러 개를 펼쳐놓고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 떠오르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뭘까 선택지 가운데 네. 놓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지. 네. 그것을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하자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여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옵션이라는 게 뭐 많으면은 그러니까요. 개성공단은 계속 살려놓으면 이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단기적으로도. 예. 네, 근데 그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선택해보라 하면은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 차라리 이제 예컨대 뭐 우리가 대북 지원이 많았다든가 쌀 지원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라면 그거를 뭐 단계별로 그렇죠. 줄이는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인적 교류 조금 열려져 있는 인적 교류도 차단을 한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 물적 교류는 뭐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조금 가는 어떤 물적 교류도 뭐 중단을 할 것인지 그걸 아직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예. 자, 미국 정부가 밝힌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엔에 의하면은 이 제재 조치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네. 국제법에 따르는 제재 조치를 해야 될 테니까 국제법이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가 없겠죠. 네. 되게 국제법상의 제재 조치라는 건 이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비군사적인 그 제재 조치의 그 유기적인 조치로는요. 네.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을 예를 들어서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관 수를 줄이라든지 더 이제 유기적인 조치로서 극단적인 것은 단교를 하라든지 단교. 네. 이제 그런 게 비군사적 조치로서 이제 유기적인 조치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북한의 대사관들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대사관들의 관원수를 줄여라. 네. 하는 것도 이제 아주 그것도 강한 그 제재 조치죠. 네. 이제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북한하고 단교화를 하는데 그 옵션들을
단교까지 선택을 하는 그런 옵션을 하진 않겠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아주 강한 응징이겠지만은 네. 그것을 국제사회가 특히 안보리에 네. 중국이 거기까지 응하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북한, 중국이 응해서 그 정도로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로 국제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군사적인 조치로서 유기적인 조치는 그런 게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조치. 네. 네. 왕래를 제약하거나 항공기나 선박에 북한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 네. 이것도 이제 공세로까지 이어진다면은 또 군사적 조치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의 것까지도 하겠다는 것인지. 네. 뭐 이제 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네. 제재 조치인데 일종의 어느 나라를 공격한 경우에 네네. 불법 공격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제재 조치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네. 그 여러 옵션을 고려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핵무기로. 근데 이번 4차의 그 핵실험에 대해서 얼마나 이 4차 핵실험이 엄중한 것이냐,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하는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네. 요 나라들의 이 사건에 대한, 네. 이 사태에 대한 그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을 한 건데요.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번 했었죠. 2006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북한의 핵을 이용한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진보되고 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이 원하는 노림수는 무엇이냐, 이것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사님께서는 지난 6자 회담 대표로 여러 나라의 각국 그 관계자들을 만나신 바 있으신데,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네.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네.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는데 핵 보유국도 완성된 핵 보유국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장은 불법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혼돈 중에 하나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느냐, 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네. 그 인정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핵무기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냥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무장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어쨌든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불법적입니다. NPT 조약을 위반한 그렇죠. 그런 불법적인 핵무기를 소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인정한다고 할 때 많이 이제 혼동해서 쓰는데,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이지만 핵무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할 때도 또 핵무기를 인정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된 체계로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네. 불법적으로. 예. 그게 이제 북한의 목표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겠다. 네. 예. 근데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네. 북한이 생존하려면은 핵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정책에서 이걸 추진을 지금 20여 년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인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 예? 국제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핵 보유 아니, 국가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인정을 예.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들은 그죠?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떻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완성된 그렇지. 핵 보유 자기들 국가라는 핵을 것을 가지고- 인정해라라는 거죠, 주장이. 그렇지. 핵을 가지고 있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수준은 뭐 조악한 수준인지 어떤 그리고 수준인지 알 수 없으나. 예. 보지 않았으니까 뭐 몇 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정확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추정하고 네. 플러스는 생산량이나 뭐 여러 네. 가지를 해서 추정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네. 보유 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지만 핵 실험을 했다는 자체는 네네. 예, 핵을 이제 사실상 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국제사회의 본인들이 뭐 이제 국제사회가 그 사실 요새 핵실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게 이것은 말이에요. 예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핵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NPT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 계속 이것을 어기면서 북한이 예. 이제 본인들이 핵보유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과시하려고 예.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제 것인데. 믿어라. 네. 내가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는 걸 믿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갈 협박적인 그 행동인 거죠. 북한의 공갈 협박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뭐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아니, 보면 인정해 달라고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죠. 선언. 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죠. 네.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뭐 관계 있겠어요. 자기들이 뭐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하튼 그냥 그게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네. 측면에서는 또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성명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어찌됐든 그 미국을 좀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좀 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미국과의 좀 북미 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도 있던데요. 그 점은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뭐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핵실험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자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북한이 자꾸 미국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또 저희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네. 뭐가 있느냐면은 핵무기는 네. 비록 이번에도 뭐 그 공격적인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방어용인 것을 주장을 하고 네. 그 이제 방어용이다 하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핵 개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언급하자고 있는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핵무기가 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민족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기 위한 것 같아요. 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예. 정말로 남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핵무기가 아니 같은 민족한테 쓰려고 하느냐? 아니야, 나는 미국한테 쏘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위장적인 그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는 읽혀요. 아, 예. 예. 네, 그렇군요. 핵무기가 가져오는 그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그 반발이나 저항이나 네.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국만 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혹시 이거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한 거 아니야 하는 그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1차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문제예요. 한반도의 남한이 가장 이제 큰 위협이죠. 예. 그렇죠. 남한이 가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할 것이 미국에 위협을 주려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야죠. 네. 그 합리성. 남한에서의 핵무장에 대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그 공포심이나 우려를 네. 줄여주고자 해서 대북에 대한 그 반감이나 이런 것을 좀 우려를 부식시키려고 네. 둔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너무 그러니까 대북 미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 해서 이 핵무기는 남한하고는 관계없어.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네. 이거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왜 핵무기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네. 절대 응할 리가 없다 이런 응할 말씀이시죠. 리가 없죠. 예. 예. 자,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핵 네, 없는 그렇습니다. 나라, 핵 없는 나라를 세계가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원하는 바이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미 정상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한반도에 온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 쏟아졌는데요. 이런 무기 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으로서 가져오는 거하고 그런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하고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이번에 핵실험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혹은 어떤 군사적 사건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제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뭐 군사적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한 이렇게 조치다. 보시면 돼요. 네. 북한의 핵실험이 이러한 지금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보다도 훨씬 위태로운 짓을 북한이 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핵실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칭적인 조치겠죠. 우리가 핵실험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핵무장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해줄 국제법이 허용할 방법이 없어요. 네. 조약을 개정하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네. 말씀 나온 김에 불법인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법이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인 일을 대한민국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네. 하면은 되지 않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재를 받겠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NPT를 조약을 개정해가면서 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5대 상임이사국에 가지고 있는 핵 보유 권리를 네. 대한민국에도 준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응한 그런 대칭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걸 못하는 어떠한 군사적인 대비 조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핵실험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수소폭탄이니 말이죠. 네. 응?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 나온 길에 새누리당이 자꾸 핵무장론 주장하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아니라 네. 그냥 의원 개인의 주장인데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 이런 거 같아요. 실제 우리가 핵무장 하자 네.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핵무장이라도 해서 북한의 그러한 이 불법적인 핵무장 계획을 포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보다 네. 어떤 이 사태의 네. 심각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다. 네. 대응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기의 표현이지. 원유철 대표의 표현은 결기의 표현이지. 뭐 이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의미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인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나만의 핵무장 할 거야. 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평화주의적이고 국제법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북한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죠. 네. 원유철 대표가 마음으로는 할 수가 있어야죠. 네.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국제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은 그냥 결기의 표현이지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이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법상 될 수도 없다. 북한처럼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핵무장론에 동의하기도 하고 과거에 또 정몽준 의원이 핵무장론을 계속 설파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안에서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 국제법을 모르진 않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주장의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라도 해서 근데 꼭 핵무장이라고 그래서 핵무기를 실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보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핵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국제법이 허용하는 핵 활동이 이제 제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철이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제철이는. 근데 우리는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제철이 문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철이 정도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제철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국제법 범위 내에서 IAEA 감시를 받아가면서 하자 하는 건데 그래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가 좀 이제 이 핵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미 간에 민감해요. 그럼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핵물질 실험 관계로 참 굉장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거 하더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결국은 한반도가 그렇게 민감하고 미국이 이면에 있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핵무기 어떤 계획이 있다가 또 그렇습니다. 폐기된 바 알게 됐어요. 여기로 못하게 했다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에 상당한 그 우리가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한반도에 불안 요소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 역할론이 또다시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천안문 막로 외교로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이제 동북아 외교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바 있으신데요. 자, 이번에는 시진핑 수석이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화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의 그 외상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부장이 1차 그 우리 6차회담의 초대 그 수석 대표였어요. 그렇습니다. 저하고도 이제 같이 수석 대표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그 대북 정책의 그 온건함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규탄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왕이 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이번의 것은 중국의 시진핑이나 왕이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자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더 강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가지는 또 이제 그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는 개인적 감정과는 달리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대북 조치에는 강경 조치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될 정도의 그러한 제재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네. 도의 북한을 봉쇄한다든지 네. 해상 봉쇄 네. 또는 공중 봉쇄 예. 또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 이제 석유 수출 금수 조치, 예. 석유 금수 조치 예. 이런 것은 북한에게 아주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 사실 그런 단계는 그 전쟁 상태에 준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제재 조치는 네. 무력 발생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무력으로 이것을 방어해서 북한의 무력 사용은 국제사회가 하지 않겠지만은 네. 해상 봉쇄라든지 음. 또는 석유 수출 금지라든지 석유관 그러면 중국이 이제 협조가 필수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북한한테 치명적이 돼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수준까지 중국이 응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 조치가 이제 그렇지 않은 수준의 제재 조치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위계적으로 뭐 단교 또는 네. 공관원 축소 그런데 단교까지는 하지 않고 공관원 축소도 굉장히 의미가 큰 거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네. 해상 봉쇄나 에너지 금수 조치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 같아서 네. 주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하의 수준에서 네. 어떤 가능한 것들을 좀 뽑아보려는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 사실 경제 수단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 대사를 불러서 굉장히 뭐 비판도 하고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요. 이렇기 때문에 초동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제일 지금 어쨌든 요동치는 그 동북아 정세에서 그래도 육자회담 틀이 유지가 될 때는 북한이 핵실험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화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직속 기관인 외교학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하호라는 전략평화연구센터 주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육자회담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육자회담 틀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로 가는 동북아 정세를 좀 돌려 세워서 대화로 좀 풀어가는 이런 길을 만드는 방안. 이것은 요원할까? 이 점도 우리 국민들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이 핵실험 4차 핵실험 후에 그래도 문제는 육자회담의 틀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더니 그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어요. 지금 이럴 때에 무슨 육자회담이냐. 여태까지 8년간 해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육자회담을 지금 열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제재를 도난되고 북한을 응징하는 그러한 시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응징을 뭐 3, 4년, 5년, 10년 하고 어떤 협상의 틀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이 뭐 천안함, 연평도, DMZ에서의 지뢰 이런 것을 벌리고 있어도 또 대화를 하겠다 하고 나오는 듯이 위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계속 연장시켜가면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걸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야죠. 근데 그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대화밖에 없어요. 협상밖에 그죠? 네. 대안은 어떤 긴장을 고조만 시키는 것이 뭐 장기화될 수는 없잖아요. 네. 인간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하겠어요? 대화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시점에 대화 얘기하느냐? 지금은 응징만 얘기해야지. 그것은 이제 그 전략가, 정책가들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정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또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대화를 풀 때는 지금 협의체가 그렇다고 남북한 간의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일만이 아니에요. 남북한 문제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만이다. 한국에는 그건 아니에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땐 국제사회의 성격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양자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북미 간에만 하라? 그게 이제 1차 해결기 때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북미 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당사자인데 피해 당사자가 될 텐데 우리를 빼고 미국과 북한만이 하다니 개탄을 한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해결기 때 이제 제가 2차 해결기 때 6자회담을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현이 된 건데 그때 뭐 4자 회담도 생각해봤고 6자 회담도 생각해봤고 8자 회담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4자 회담은 이미 그 전에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로 만들려니까 이제 거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돼서 6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우리 내부에서보다 호주나 EU에서 자기들 참여한다. 이건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8자가 되는데 너무 크다. 해서 이제 6자를 선택한 겁니다. 주변에 4강을 다 포함해서 하자. 그러면은 6자회담 무용론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화체를 원하는 건지. 아니 회담은 아예 하지 말고 협상을 하지 말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6자회담 중국에서 뭐 6자회담 무용론 아까 회장이 무용론 하면 뭐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외교 활동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죠. 협상 아니고는 그냥 진쟁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코어시브라고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몰고만 가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좋죠. 북한하고 차단을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차단을 해왔어요. 사실상 차단해왔잖아요. 그럼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2차, 3차, 4차 핵실험까지 한 거예요. 8년 동안에. 그러면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10년간에 북한한테 퍼주기 해가지고 북한이 저랬다 하면은 10년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깨 실패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난 8년 동안에는 이거 실패 아닌가요? 3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북 뭐라고 표현하나요? 대북 협상 불가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실험을 3번이나 하고 각종 도발을 했어요. 그럼 자 어떤 방법이 나오냐? 근데 뭐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실패했죠. 뭐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했으니까. 하지만 또 이번 정부도 또 실패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패를 했고 8년간 실패했어요. 보수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그래도 어느 북한을 아예 그 상대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협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더 노력을 해보자. 그 위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에 지금은 이제 격앙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이 위기의 시기를 좀 넘기면은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으로밖에 할 수 없다. 회담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건 6자회담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협상체를 하나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요. 육자회담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음. 사자회담도 만드는데 3, 4개월 걸렸어요. 옛날 제네바 우리 네. 사자회담 할 때 네. 보니까 협상체는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도 네.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다른 것을 만들 뭐 대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의 뭐 숫자가 6이냐 4냐 뭐 이런 게 거기에서 어느 걸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6은 안 된다 하는 의미라면 그것은 그렇게 뭐 대안 뭐 4나 3이나 8이나 선택할 게 없고 네. 협상을 아예 하지 말자. 대북 봉쇄라.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로 풀 수밖에 네. 없고 그것은 현재 살아있는 육자회담 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수혁 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